VVIP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봬요. 여기는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과 체코전 첫 번째 그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이에요. 다들 붉은 옷을 입고 응원 중이라서요.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 드릴게요. 저 지금 광화문에서 가장 단정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런 원피스가 더 튀네요. 그래도 안은 좀 조용하네요. 저는 이번 인상주일 넘어 전시에서 실제로 VIP 도슨트를 맡고 있어요. 이번 전시가 디트로이트 소장품전이거든요. 디트로이트는 미국에 있는 6대 미술관이고요. 미국이 생각해보면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 중에도 비행기 4대에 나눠서 작품이 운송되기까지, 그리고 이런 전시가 열릴 수 있게 도와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업을 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무료 정규 도슨트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슨트 구독자이신 VVIP님께 주요 작품들을 보여드리려고 세종문화회관에 왔어요. 꼭 알아야 할 화가만 핵심적으로 추려서 이야기 드릴게요. ASMR이기 때문에 이어폰 끼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주무시기 전에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몰입감을 주는 입구 예쁘죠? 예슨트 팁은요, 조형물 조명의 색이 계속 바뀌어요. 포토존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의 메인 컬러인 핑크일 때 여성분들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이번 전시는 르누아르, 드가, 반고흐, 마티스, 피카소, 이 대단한 거장 5명을 한자리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명성 높은 화가의 작품 52점을 총 7개의 섹션에 걸쳐 소개해요. 우리 더현대에서 열렸던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전시 같이 봤잖아요. 그 이후에 100년 정도 예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과 함께 이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작품을 좀 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귀스타프 크루베로부터 시작이 돼요. 시냇가에서 잠든 목욕하는 여인입니다. 귀스타프 크루베는 여성 누드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관습을 근본적으로 뒤집었었어요. 몸을 한번 보시면 신화 속의 여인이나 요정의 몸이 아니라 꽤 친근하죠. 아카데믹한 매끈한 붓질 대신에 물감을 그 두껍게 쌓아 올린 임파스토 기법으로 부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남겼죠. 나에게 천사를 보여다오. 그러면 그리겠다. 눈앞에 없는 것을 그리지 않겠다는 거. 더 이상 미술을 신화나 역사, 종교가 아니라 농부, 노동자, 돌을 깨는 사람들이 대형 캔버스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당시엔 이게 굉장히 도발이었어요. 이것을 사실주의라고 불러요. 이런 크루베의 사실주의가 1850년대고요. 모네와 르누아르의 인상주의가 1870년대로 딱 20년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포문을 열고 있어요. 에드와르 마네 해변가에서 라는 작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네를 너무 좋아해요. VVIP님은 어떠세요? 마네 좋아하세요? 저랑 취향이 너무 비슷하시네요. 마네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힘이 있고, 그런데 우아해서 제가 진짜 좋아해요. 사실적인 정교함보다는 즉흥성이 보여지죠. 크루베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린다라고 했다면 인상주의자들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순간에 빛을 포착해서 그린다로 진화한 거예요. 특히 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누워있는 여인은 본인의 대표작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거기도 해요. 와, 옆에는 시슬리도 있어요. 알프레드 시슬리의 비 내린 뒤에 모래 교회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시슬리가 이 자연 친화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슬리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비 내린 뒤에 교회의 모습을 직접 나가서 그린 거예요. 포인트는 건물을 얼마나 잘 그렸나가 아니라 건물이 내리쬐는 이 빛의 결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네, 시슬리,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까무유 피사로의 작품이 있어요. 피사로의 오솔길입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지금 그림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담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메트로폴리탄 전시 때 이야기했었죠. 피사로는 재평가 받아야 된다. 더 잘 돼야 되고, 이미 유명하지만 한국에 더 많이 알려줘야 된다. 이 오솔길 작품은 다른 옆 그림들에 비해 붓질이 짧죠.
점묘법을 했던 쇠라와 신약의 영향을 받은 시기에 제작된 거라 그래요. 피사로는 1874년부터 86년까지 8번에 걸쳐 열린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모두 참여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막스 리버만도 있어요. 나무와 인물이 있는 공원. 이 작품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VVIP님과 함께 보고 싶은데요. 앞에 본 또 화가들에 비해서 강하고 투박한 터치죠. 이 리버만은 파리가 아닌 독일의 인상파예요. 독일의 인상주의를 퍼뜨리기도 했고 보수적인 시대에 예술 아카데미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결국 나치의 압박에 사임을 했고 아내도 나치 강제 이송을 피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화가 있는 화가예요. 혁신적인 그림이 때로는 목숨도 걸고 그리는 저항이었다는 것이죠. 이번엔 르누아르 작품이 이렇게 나란히 세 작품이나 있어요. VVIP님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르누아르 세잔 오랑주리 오르세 특별전 오셨었죠. 그때 메인 작품으로 르누아르가 아들을 그렸던 그 작품 기억나세요? 아들한테 억지로 광대 옷을 입히고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때 그 아들은 르누아르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이 장 르누아르는 커서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또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의 그림 기억나세요? 제 책 미술관에서 안아주는 남자에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제 책 보고 오시면 이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 전시 오실 때 미술관에서 안아주는 남자 참고하셔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에드가 드가의 녹색방의 무용수입니다. 드가는 발레 공연 자체보다는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무용수들의 모습을 더 즐겨 그렸어요. 다른 인상파 화가들과는 꽤 다른 점도 있었죠. 보통 인상파 하면 야외에 나가서 빛과 색의 변화를 그린 화가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드가는 야외 풍경보다 실내의 발레리나 혹은 경마장, 카페 사람들을 더 즐겨 그렸어요. 인상파 화가들이 즉흥적으로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해 드가는 수많은 스케치와 연구를 거쳐서 작품을 완성했죠. 예술에서 즉흥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직접 했을 정도니까요. 이 작품은 되게 흥미로운 게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여러 차례 구도를 수정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즉흥적인 포착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고민하며 완성한 작품임을 알려줍니다. 좌측에는 드가가 그린 초상화도 2점이 있고요. 우측에는 역시 에드가 드가의 말 그림이 2작품이 더 있어요. 말 언덕 앞에 기수들이란 제목을 갖고 있고요. 특정 장소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여기는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인상파 화가로 묶인다고 해서 다 기법이 같지는 않아요. 다름을 보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 쭉 더 가면 후기 인상주의 대표 화가 세잔의 그림도 보실 수 있어요. 와, 정말 좋네요. VVIP님과 이렇게 단둘이 또 미술관에서 프라이빗하게 볼 수 있다니. 이번 작품은 폴 세잔이고요. 이 작품은 이전에 보셨던 폴 세잔답지 않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세잔의 초기 작품인 남자의 두상이에요. 아직 세잔 특유의 화풍보다는 짙고 과감한 분놀림이 돋보이죠. 근대 회화의 아버지, 또 피카소가 나의 아버지라고 했던 세잔. 세잔은 단순한 인상을 넘어 색채와 형태 그리고 말년 10년 동안 집착적으로 그린 목욕하는 사람들과 또 그 좌측엔 30번 넘게 그린 빅토르 산도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함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던 흔적이에요. 죽는 날까지도 의자를 들고 나가서 비바람을 맞으며 산을 그리다가 쓰러졌던 세잔.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거나 책 보신 분들은 아는 척하기 너무 좋죠. 유명한 화가들이 다 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하이라이트인 반고흐도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요. 구조물이 남다르죠. 미술관에서 이 공간 멋있다면서 사진 많이 찍어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전시장에서도 이 앞이 제일 붐벼요. 빈센트 반 고흐의 오베르 우아즈 강가입니다. 강가의 물을 한번 보세요. 강가의 물결이 초록색이에요. 뒤에 있는 푸른 나무가 비추는 거고요. 고흐가 잘하는 이렇게 푸른색과 노란색의 대비, 저기 왼쪽 뒤에 배를 보면 또 핑크색과 초록색의 대비, 붓질과 대비가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이곳 오베르는 고흐가 생애 마지막 해에 2달 정도 머물렀던 곳이에요.
이렇게 멋진 작품을 남기고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일찍 떠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전시 소장처가 디트로이트 소장품이거든요. 1992년에 미국 공립미술관 중에 최초로 빈센트 반 고흐 작품을 구매한 게 바로 이 디트로이트 미술관이에요. 선구적인 안목을 증명한 거죠. VVIP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반 고흐가 오베르에 70일 정도 머물렀는데요. 70일 동안 몇 점 정도 그렸을 것 같으세요? 10점이요? 10점도 일주일에 한 점씩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 정말 힘든데 실제로는 70점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런 작품을 한 개씩 남겼다는 거죠. VVIP님, 이 작품도 스쳐 지나보내면 안 돼요. 의외로 이 작품이 반 고흐의 작품이거든요. 최근 몇 년간 제일 사람 많이 온 전시 예술의 전당 반 고흐전. 저 그때 도슨트였잖아요. 오셨었죠? 진짜 VVIP님은 생각해보니까 모든 전시를 다 다니시네요. 그때 꽃병 정물 꽤 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고흐가 고향인 네덜란드를 벗어나 1886년 파리에 도착했을 때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를 해요. 그때 당시에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색채 이론을 바탕으로 꽃 정물화를 많이 남겼어요. 파리에 왔을 때 첫 여름을 대부분 꽃으로 채웠죠. 이제 나가볼까요? 아래층에서도 전시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혹시 내부가 좀 어둡다고 느끼셨어요? 조금요? 그런 컴플레인이 실제로 미술관에 있다 보면 많이 와요. 기획사의 입장과 미술관의 입장을 조금 대변을 해보자면요. 소장처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오죽하면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했었던 에드워드 호퍼전 때 이번 전시는 소장처인 휘트니 미술관의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둡게 하고 싶어서 어둡게 한 게 아니다 라고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어두워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해외에 갔을 땐 되게 밝은데 왜 한국만 어둡냐, 왜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나의 페라리로 내가 흙길을 달릴 수 있지만 내 페라리를 빌려간 너는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심지어 내가 확인할 수도 없는 저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페라리를 빌려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 더 엄격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심지어 이거는 나라의 보물이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래층에서도 전시가 이어집니다. 와, 어느덧 야수파로 들어왔어요. 프리뷰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고 진짜 아래층이 진짜다, 여기 너무 좋다 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는 들어오자마자 마티스의 대형 작품이 있기 때문이겠죠. 앙리 마티스의 창문입니다. 르누아르가 마티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마티스는 색으로 말하는 화가다. 피카소도 마티스를 평할 때는요, 마티스의 뱃속에는 태양이 들어있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시대 흐름 순위라 한눈에 느껴지실 텐데 아까 봤던 첫 번째 쿠르베를 떠올려 볼까요? 완전히 다르죠. 주제의 해방을 넘었어요. 형태도 넘었고요. 색채까지 눈에 보여지는 재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방시켜요. 뒤편에 있는 마티스의 양귀비도 볼까요? 이 작품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예쁘고 편안하게 느껴지세요? 마티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온한 시기에 그린 거예요. 마티스는 안락 의자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 안락 의자에서 쉬듯이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 VVIP님, 요즘 좀 피곤하세요? 아이고, 피곤하시구나. 이따가 이 작품, 특히 마티스의 작품 오래오래 보고 가세요. 근데 VVIP님은 대단하신 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항상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티스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여기도 적혀 있어요. 보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꽃이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죠. 바로 옆에는 라울 듀피의 작품도 있습니다. 밝고 경쾌한 라울 듀피와는 또 다르죠. 저 프리뷰에 왔을 때 제 친구는 라울 듀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요. 초기에 화풍이 자리 잡기 전 그린 거고요. 피카소나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실험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린 정물화죠. 아니, 지금 시간 관계상
작품을 빼고 진짜 유명한 화가들만 소개해 드리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 근데 한국에 이렇게 좋고 유명한 화가들을 다 빌려주면 그 소장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해요?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지금 빌려준 이 작품에 딱 1000배 정도 작품이 있어요. 65,000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게 유명한 소장처들의 힘이죠. 에밀 놀데의 해바라기예요. 전통적으로 빛과 생명의 상징인 해바라기잖아요. 그런데 시들고 좀 늘어져 있어요. 마치 바니타스 정물화처럼 삶과 죽음 그리고 덧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색채가 꽤 강렬한데요.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고요.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과 내면을 강하게 표현하는 사조예요. 인상주의가 눈에 보이는 빛이 어떨까? 였다면 표현주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해. 놀데는 당시 화풍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베를린 국립미술관에서 압수가 되어서 퇴폐미술전에 이 작품이 전시가 됐었어요. 이렇게나 미술이 타락했다. 그 나락 보내기 같은 전시에 이 해바라기가 걸렸던 거예요. 이 작품도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는데요. 오스카 코코슈카의 예루살렘 전경이에요. 오스카 코코슈카 진짜 실물이 압도되는 화가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항상 미술관에 가면 어느 작품 앞에 사람이 많나 늘 보거든요. 해외 미술관에 갔다가 코코슈카 앞이 제일 많은 현장을 제가 보기도 했었어요. 한국에서 좀 많이 안 알려진 거지 당연히 거장이고 천재고 인기 화가예요. 거친 붓질과 강한 색채가 특징이고요. 역시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임스틴이고요. 표현주의 화가예요. 이 작품은 붉은 글라디올러스 꽃 정물인데요. 짙은 배경의 꽃 하나만으로 존재감이 상당하죠. 이 카임스틴도 붓질이 되게 독특해요. 꿀렁꿀렁이고 있는데 사실 카임스틴의 정수는 인물화예요. 여기엔 없지만 나중에 꼭 한번 인물화를 찾아보세요. 흔들리거나 비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모습이 아니라 화가의 불안한 감정을 담아낸 거예요. 고흐나 에곤 실레가 고독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되게 공감되게 그렸던 것처럼 그 심연의 감정을 드러내서 더 돋보이게 하는 화가예요. 너무나 유명한 바실리 칸딘스키의 흰 형태를 위한 회화 연구입니다. 마티스의 색채 해방도 넘었어요. 칸딘스키는 색 자체가 음악처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꼭 사람이나 풍경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현대 추상미술의 출발점 중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 역시 그때 당시는 너무 진보적이라며 추상미술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치 정권에 의해서 작품이 전시장에서 철거되기도 했었어요. 파블로 피카소의 책 읽는 소녀예요. 이 작품도 너무 예쁘죠? 르네상스 그림이 카메라 한 장의 사진 그대로라면 피카소의 큐비즘은 사물을 둘러보며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한 화면에 동시에 펼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큐비즘이냐면요. 인상파처럼 조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피카소가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1908년에 프랑스 비평가가 브라크의 그림을 보고 모든 것이 작은 큐브처럼 보인다, 입방체처럼 보인다 라고 비꼬듯 말한다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큐브, 정육면체인 큐비즘이 된 거예요. 실제로 정육면체를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큐브 같은 3차원의 형태를 2차원인 캔버스에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 이쪽은 재밌는 게 이렇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큐비즘을 체험할 수 있게 큐비즘 형식으로 거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나의 큐비즘적인 모습과 뒤에 피카소의 작품을 거울 셀카로 한눈에 다 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파블로 피카소예요. 안락 의자에 앉은 여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 작품이 좋아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분절된 큐비즘이랑 또 다르죠. 이 시기 피카소는 이전에 입체주의 큐비즘을 뒤로하고 신고전주의 시기를 보냈었어요.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전통적인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 스타일인데요. 그 위에는 독특하고 자유로운 선을 썼어요. 이게 바로 그 고전과 현대의 만남인 거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피카소 마음이 좀 평온해졌을 때 그린 거고요. 작품 속의 인물은 당시 1920년대 사교계의 퀸이었던 사라 머피로 추정이 됩니다. 피카소의 예술적 영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피카소의 여러 드로잉이나 회화에서 사라의 그림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다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우측에 있는 작품도 피카소고 피카소의 장밋빛 시기 그림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뽕피두 센터 한화에서도 큐비즘이 전시가 되면서 큐비즘에 대한 관심, 피카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세종날간 피카소의 작품들이 더 제 취향입니다. 마지막은 모딜리아니 작품 3점을 나란히 전시하면서 끝이 나요. 모딜리아니는 특유의 양식이 있어요. 얼굴이 길고 목도 길어요. 결정적인 건 눈동자가 없어요. 분명히 눈의 형태는 있는데 그 안이 텅 비어있죠.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어딘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좀 공허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눈동자가 없을까요? 모딜리아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알게 되면 그때 눈동자를 그리겠소. 단시간에 눈맞춤으로는 서로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함부로 그려낼 수도 없다는 것이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잔이라고 마지막 연인이 있었는데요. 그 잔의 초상엔 눈동자를 종종 그리기도 했어요. 모딜리아니는 많이 모르시는 게 고흐보다도 빨리 죽은 화가예요. 고흐가 37살에 죽었다면 모딜리아니는 35살에 사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가난 속에서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마약 중독으로 계속 안 좋은 거 하며 버티다가 결국 몸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작품 수가 적은데 이게 또 희소성이 되니까 2018년 경매에서 누드와 한 점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1,000억이요? 딱 그의 2배인 2천억 정도의 누드와 한 점이 경매가 됐었어요. 분명히 모딜리아니가 당시에는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식당에 밥값 대신 이 그림을 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디트로이트는 이미 증명된 화가가 아니라 당시에 큰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느낀 화가들을 투자하고 후원하며 작품을 수집해왔어요. 디트로이트 미술관 같은 선구안은 그럼 어떻게 기르냐? 우리 저점 매수 다들 하고 싶잖아요. 이런 유튜브 자주 보시고 또 여러분이 전시회를 자주 가시다 보면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인지 보는 선구안이 생기실 겁니다. 나가시는 길엔 거장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요. 만에 당신처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겠습니다. 고흐의 3명의 화가님들께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림 쩌시네요.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이런 말이 진짜 기분 좋죠.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아트샵. 이번 아트샵 예쁜 거 너무 많아요. VVIP님은 어떤 굿즈 좋아하세요? 엽서요. 엽서 이쪽에 있네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금박으로 된 엽서. 반짝반짝 빛나고요. 와, 이 작품이 금박이랑 잘 어울리네요. 실제로 르누아르 붓질이 금빛처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어떤 엽서를 제일 선호하세요? 금박 엽서, 렌티 엽서, 일반 엽서. 금박이 좋으세요? 또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일반 엽서 종류도 이만큼이나 있어요.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피카소요. 안목 있으시네요. 이것도 특이하죠. 저는 명화로 된 이 크록스 슈즈차 처음 봤어요. 이번 전시에서. 프리뷰 날 선물로도 주시고 인기가 많았던 스카프. 짠. 그 마티스의 양귀비 작품. 저도 이거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탈 때 짧은 치마 입으면 요조숙녀처럼 가리면서 올리거나 목에 스카프로 매도 화려해서 얼굴이 확 살아요. 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이야기 드렸던 마네의 해변가 여인들 도시락 딱 넣고 다니기 좋게 보냉백으로 되어 있어요. 한강 피크닉 갈 때 들고 가면 좋겠죠? 이렇게 인상주의를 넘어 전시가 끝이 납니다. 혹시 VVIP님 이번 전시장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써있던 고흐의 벽글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이런 말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정말 멋있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대신에 그림 한 장에 모든 삶과 마음을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요 핵심 작품들을 설명드렸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오셔서 이 화가들이 말 대신 남긴 그림 속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시에서 뵐게요. 안녕.